안녕하세요. 늦가기로 부동산 사무소를 시작한 50대 정연숙입니다. 흔한 제 이름처럼 사실 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딱 1년 전까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졸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 졸업하자마자 인쇄소 경리로 취직을 했고 거기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 시댁 사람들 눈에는 제가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댁 식구들한테 듣는 말 하나하나가 다 가시 같았는데 그 가시를 뽑지도 못하고 가슴에 박은 채 25년을 살았어요. 근데 25년을 한 방에 갚고 거기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시댁에서 어떤 이유로든 무시당하며 사는 분들한테 참더라도 똑똑하게 참아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25년을 참았던 이야기, 그리고 1년 만에 다 갚아준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충남 시골에서 4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흔히 말하는 아들 보려고 낳다 보니 셋째 딸까지 낳은 집이었죠. 어머니는 셋째 딸인 저를 낳고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였는지 저한테 늘 미안해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딸들한테도 똑같이 공부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우리 집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어머니가 서럽게 우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어요. 엄마, 나 상고 갈래.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는 게 좋겠어. 학비도 보태야 되고. 어머니가 한참 절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또 우셨어요. 전 그때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내가 공부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잠깐 돌아가는 거지. 언제라도 다시 하면 되잖아. 그게 16살짜리가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한을 가까이서 본 딸이라 더 그랬을 거예요. 상업고등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 친척 소개로 인쇄소에 격리 자리가 났다고 했어요.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살 만큼은 벌어야지. 그게 제 목표였어요. 인쇄소는 동네 한 귀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곳, 그분들이 나중에 제 시부모님이 됐고요. 저는 거기서 격리 일을 봤어요. 거래처 관리부터 세금 계산서, 부가세 신고, 직원들 급여 정산까지 사실상 모든 돈 관리를 다 했죠.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쓰임이 있었어요. 첫 달 월급 받았을 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조그만 게 진짜 일 잘하네. 어디서 이런 애가 굴러 들어왔어? 그 사장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무뚝뚝하시고 말수도 적은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가끔 따뜻한 말도 해주시고 점심도 챙겨주시고 그랬어요. 그때 저를 며느리감으로 일찌감치 점 찍은 거예요. 남편이 일 도우러 올 때마다 시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죠. 제 남편은 좀 순한 사람이었어요. 잘생기지도 않고 말주변도 별로 없었지만 사람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저한테 삥 둘러서 그러셨어요. 우리 애가 좀 둔한데 옆에 너처럼 야무진 사람만 얻으면 성실해서 괜찮을 거야. 그 말이 묘하게 든든하게 들렸어요. 무엇보다 저를 알아봐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거였겠어요. 솔직히 남편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더 컸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정반대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시를 대놓고 찌르는 게 아니라 살살 긁어요. 그게 더 사람을 약오르게 만든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상견례하러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대뜸 자기소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난 명문대 영문과 나왔어. 우리 땐 여자가 대학 가는 것도 흔치 않았는데 그것도 그런 학교를 우리 아버지가 게임분이셨거든. 그러고는 저한테 슬쩍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나 요새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잘 없던데. 애가 좀 특이하네. 특이하다. 그 말이 시어머니의 무기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고졸이라고 하면 본인이 무식해 보이니까 특이하다는 말로 비틀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던진 특이하단 말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미리 알려준 신호탄이었어요. 지옥이 시작된 건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예요. 신혼집을 따로 차리지 못했거든요. 시댁 2층이 비어 있어서 시부모님이 일도 배울 겸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희 형편으론 전셋집 하나 얻기도 빠듯했고요. 그때부터 새벽 5시에 알람도 없이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5시 반쯤 일어나셨거든요. 그 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다른 반찬을 원하셨어요. 어제 먹은 거 올리면 맛이 달라졌다고 투덜대서 매일 새벽 시장까지 다녀오면서 반찬을 했어요. 그러고는 7시부터 인쇄소 격리 업무를 봤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버릇은 한결같았어요. 뭘 잘못해도 잘했다 싶을 때도 어김없이 이 말이 나왔어요. 너는 우리 아니었으면 어디서 뭐하고 먹고 살았겠니? 우리 집 들어온 거 복인 줄 알아. 뒤에 첫째 낳고 산후조리 들어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장부를 갖다 주더라고요. 실상 인쇄소 일은 제가 다 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 없었으면 큰일 났겠다는 소리를 해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딱 잘랐어요. 에이, 모르셔서 그래요. 얘가 다 시집와서 나한테 배운 거라니까. 이 정도는 다 해요. 그래도 가끔 시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한마디 던지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살았어요. 애미야, 고생한다. 너 없으면 우리 인쇄소 진짜 안 돌아간다. 그러다 결혼하고 한 5년쯤 됐을 때예요. 첫째가 4살, 둘째가 막 태어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해 이상하다 싶은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으로 눈에 띈 게 영어였어요. 가게에 영문이 좀 섞인 인쇄물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거래처에서 보낸 자료가 한글이랑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슬쩍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네가 한번 봐봐.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저는 별 의심 없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도 영문이 섞인 자료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가 같은 패턴이었어요. 눈이 침침하다거나 안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가게에 영어로 된 광고 전단이 한 장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 간단한 단어 몇 개가 적힌 거였거든요. 그 정도는 다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걸 시어머니가 슬쩍 들어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요즘 영어는 우리 때랑 또 달라서 영 못 알아보겠네. 그 순간 알았어요. 이분 영어 못하는구나. 영문과를 나오셨다는 분이 그 정도 단어를 못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 무렵 가게에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옷차림이 화려하고 손가락에 반지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는 손님인가 싶어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죠. 그분이 시어머니를 찾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안에서 모셔 나왔더니 그 여자분이 시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면서 한마디를 무심코 던지는 거예요. 언니 잘 지냈어? 나 다음에도 급하면 또 빌려주는 거지?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전 똑똑히 봤어요. 그러고는 그 여자분의 팔을 잡아끄다시피 해서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한 30분쯤 뒤에 어머니가 혼자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괜히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좀 입이 가벼워.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너무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몇 달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달꼴로 동창회 다녀온다며 외출을 하셨거든요. 옷 차려입고 화장 짓게 하고 종일 안 돌아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 가게나 집으로 그 동창들한테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어요. 명절에 선물 하나 온 적이 없고요. 그때 저는 직감으로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학력을 부풀렸다는 것도, 어디서 돈놀이를 하고 다닌다는 것도 다 눈치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들추지 않았어요. 그게 시어머니의 치부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치부를 들춰서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묻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새겼어요. 언젠가 어머님이 선을 넘으면 한 번에 돌려드려야지. 그때만 해도 그 언젠가가 한 30년은 더 뒤일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나 한번 받아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얼마 안 가서일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첫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부터 시어머니의 학력 자랑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만 그러셨다면 애들 앞에서까지 그 머리 좋은 시 타령을 시작하신 거예요. 첫째가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80점을 받아왔어요. 어린애가 받아쓰기 80점이면 사실 잘한 거잖아요. 그날 저는 첫째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빼앗아 보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가 있어야 돼. 우리 집안은 머리 좋은 씨야. 너 엄마 닮으면 큰일 난다. 알어? 할머니가 옛날에 영문과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연이도 앞으로는 100점 맞아서 와. 알았지? 8살짜리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가 자기 전에 저한테 넌지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근데 나 엄마 닮으면 안 돼? 그 한마디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부터 첫째가 시험만 보면 배가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본 날, 수학 시험 본 날 어김없이 배를 잡고 들어왔어요. 병원에 데려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시험을 못 보면 할머니한테 머리 나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린애가 그 압박을 못 견뎌서 아팠던 거죠. 둘째가 태어났고 얼마 안 가서부터 시어머니의 감별은 계속됐어요. 근데 둘째가 첫 돌이 지나도록 말이 좀 늦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에휴, 큰일 났다. 얘는 딱 보니까 지 엄마 닮았네. 머리가 좀 그런가 보네. 아유, 큰일이다. 같은 애를 보며 본인 기분에 따라서 머리 좋은 씨였다가 엄마 닮은 머리였다가 했어요. 그 말이 애 마음에 그대로 박히는 줄도 모르고요. 근데 저는 그 시절에 정말 이를 악물고 아이들 교육에 매달려 살았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머리 공부 타령하면서도 정작 애들 학원비를 보태준 적이 없어요. 항상 가시 같은 말만 뱉었죠. 공부는 머리지 학원이 무슨 소용이야. 머리 없는 애한테 학원 보내봐야 돈만 버려. 그래서 첫째, 둘째 학원비랑 학습지까지 다 제가 충당했어요. 인쇄소 격리하면서 받는 월급에서 어떻게든 빼서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친정엄마가 쌈짓돈을 슬쩍 보내주셨어요. 연수가, 엄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너 상구 보낸 거야. 애들 공부는 어떻게든 시켜라. 저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또 가슴이 무너졌어요. 한 맺힌 친정엄마가 또 딸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돈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 같은 무시받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학원비에 보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가 중학생이 됐을 때 시어머니가 첫째 책상 위에 있는 영어 단어장을 우연히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첫째가 그날 단어 시험을 망쳤다고 풀이 죽어 있을 때였거든요. 영어 단어 하나 못 외우는 거 봐. 머리 나쁜 게 어쩜 이렇게 똑같이 닮았냐? 누구를 닮았는지 말 안 해도 알겠다.
아휴, 너도 글렀다. 전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첫째 영어 점수요. 이 정도면 높은 거예요. 어머님 때하고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한 5초 정도 절 노려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의 폭언은 더 심해졌어요. 자기 약점을 들킨 사람은 더 발악하잖아요. 부족한 애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글러먹어서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더 깎아내렸어요. 심지어 둘째한테 여자는 어차피 공부 잘해봐야 시집밖에 못 간다는 옛날 사고방식까지 들이미셨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더 단단히 먹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첫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솔직히 그렇게 잘 본 건 아니었어요. 반에서 중간 정도였거든요. 둘째가 성적표를 들고 와서 먼저 보여줬어요. 제가 먼저 부엌에서 조용히 봤죠. 저는 풀이 죽을까봐 목소리를 올려 그랬어요. 이 정도면 잘했어. 다음에 더 잘 보면 되지. 둘째가 풀이 죽어 있다가 그래도 좀 풀려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날 저녁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그 성적표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걸 펼쳐보시더니 그 자리에서 거실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머리 나쁜 게, 너 이리 와봐, 빨리! 둘째가 떨면서 거실로 나왔어요. 저도 부엌에서 후다닥 뛰어나갔고요.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그 성적표를 책처럼 둥글게 말아서 둘째 머리에 그대로 후려치셨어요. 그러면서 고함까지 치며 이러는 거예요. 네가 누굴 닮았겠니? 너희 엄마! 상고 나온 멍청한 머리를 닮았어! 우리 집안 머리 좋은 씨를 전현이 다 배려놨어. 애들까지 다 배려놨다고! 거실에 남편도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TV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한마디만 했어요. 야, 엄마, 좀 그만하세요. 애 울겠다. 고작 그 한마디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딸을 때리고 있는데, 자기 딸이 울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태평하게 TV나 보면서 그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결국 둘째가 울다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저는 그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성적표를 들고 둘째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둘째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둘째 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안방 옷장 안쪽에 숨겨둔 노트박스를 꺼냈어요. 그동안 적은 것만 10권쯤 됐을 거예요. 거실 식탁에 그걸 다 펼쳐놓고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다시 읽었어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했던 짓, 영어를 못 읽던 장면, 낯선 여자들이 가게 와서 돈 얘기 흘리고 가던 날들, 시어머니가 가족 명의 통장에서 빼간 돈 내역, 애들 보험 환급금 사라진 날짜까지요. 새벽 5시쯤 노트를 다덮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데 머릿속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맑음이었어요. 그 오랜 결심이 한 컵에 물을 마시는 사이에 다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 말을 했어요. 1년이면 돼. 1년만 하고 빠지면 다 무너질 거야.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어.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래기국을 끓여 상에 올렸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을 때 그 앞에 가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얘가 왜 이러나 하는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딱 1년이에요. 그 뒤엔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거래처 관리, 세금 신고도 다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전 이제부터 손 안 댈게요. 머리 나쁜 제가 뭘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한 5초쯤 절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 기분 나빴다 그거지?
그래, 너 없으면 뭐 안 돌아갈 줄 알아? 그동안 우리가 너 먹여 살려준 거지 네가 우리 먹여 살린 게 아니야. 저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그날부터 인쇄소 일에서 손을 뗐어요. 근데 시아버지한텐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잘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국 끓이고 약도 시간 맞춰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요. 또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시아버지 이름으로 명절 선물도 챙겨 보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생각을 하고 이를 갈았죠. 아버님 1년만 기다려주세요. 1년 뒤에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이에 누가 살아남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아버님 옆엔 제가 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아버지 시중을 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갈았어요. 제가 빠져드릴게요를 선언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요. 그 1시간을 식탁 한쪽 구석에 스탠드 켜놓고 책 한 권을 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 공부 봐주려고 산 책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서 산 평생 처음 사본 제 책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다시 책상에 앉으니까 글자가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했어요. 첫 주는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셋째 주가 되니까 신기하게도 학교에서 배웠던 부기 시간이랑 그동안 일하면서 익힌 계산서 보는 눈이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안 좋게 봤어요. 어느 날 휙 지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누굴 가르쳐? 그 머리로 애들 공부 봐주려고? 헛고생 말고 잠이나 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책장을 넘겼어요.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두고 보세요. 1년 뒤에 누가 웃을지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 새벽 공기가 우리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어요. 2달쯤 지났을 때 화장실 가던 첫째가 공부하고 있는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저는 책상을 덮고 첫째를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곤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어요. 도연아, 엄마는 할머니한테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듣잖아. 알지? 근데 사실 엄마 머리 좋아. 진짜. 그러니까 도연이도 머리 안 나빠. 엄마가 그걸 증명해 보려고.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에 첫째가 자기 영어책이랑 수학 문제집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제 옆자리에 붙어 앉아 같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둘째도 어느새 같이 와서 책 한 권을 들고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셋은 매일 새벽에 일어났어요. 처음엔 졸려서 비실비실하더니 반년이 더 흐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성적이 반에서 중하위권이었거든요. 항상 배 아프다고 시험 망쳐서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첫째가 시험 보기 전날 밤에 배 아프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시험에서 반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 시험에서 또 올라갔고요. 둘째는 좋아하던 미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한번 진지하게 시켜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텐 한마디도 안 알리고요. 돈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를 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신기한 게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는 그때 인쇄소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사실은 저랑 우리 애들이 거실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서고 있던 기회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끝까지 몰랐지만요. 시어머니가 일을 정식으로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가게 일에서 완전히 빠진 상태였지만 점심때 한 번씩 가게에 잠깐 들리긴 했거든요. 그때마다 보면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거래처 사장님이랑 전화로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전에 그 양식대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양식을 잘 모르겠어서. 수학이 넘어 거래처 사장님 목소리가 짜증나 있는 게 다 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양식은 그쪽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 양식을 알아요? 며느님 전화번호 좀 줘요. 제가 직접 통화할게요. 시어머니가 새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전화하라는 말이 모욕적으로 들렸던 거죠. 시어머니가 한참 말을 못하다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책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탁 치는데 그 소리가 가게 안쪽까지 들렸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한번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저한테 한마디 던지셨어요. 애미야, 너 정말 가게 일은 안 도와줄 거냐? 저는 시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약봉지를 정리하면서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네, 어머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터졌어요. 제일 큰 거래처였던 출판사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그쪽 사장님이 영문이 섞인 견적 의뢰서를 보내오셨어요. 외국 도서 인쇄 관련 자료여서 단어 몇 개가 영어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로 그러셨어요. 사모님, 이번 건 좀 큰 거니까 꼼꼼히 보고 단가 좀 산정해서 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그 자료를 받아들고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평소처럼 저한테 슬쩍 넘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빠져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어떻게든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그 자료를 들여다보시면서 한참을 안방에서 안 나오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안방 쪽을 한 번씩 슬쩍 봤어요. 어머니가 책상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거래처에 단가를 적은 견적서를 보내셨어요. 그날 오후 거래처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견적서 받았는데요. 이 단가가 맞아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계약하시죠?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좀 의아해하셨어요. 보통 단가 보내면 깎으려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거든요. 그렇게 단번에 이대로 계약하자고 하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한테 자랑하셨어요. 여보, 내가 단가 적어서 보냈더니 군말도 없이 계약하자고 하네? 내가 잘 보냈나 봐? 시아버지가 견적서를 한번 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보시더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아버지가 손가락으로 단가 한 줄을 가리키시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자리가 하나 빠졌잖아. 0 하나가 빠졌어. 이거 당신이 0을 하나 덜 적어서 단가를 10분의 1로 보낸 거잖아. 시어머니가 견적서를 다시 보더니 영문으로 된 거래 조건 한 줄을 가리키면서 그러셨어요. 아니, 이거 봐. 여기 영어로 막 적힌 게 있잖아. 이게 뭔 소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영어 단어가 어려워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사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전에도 그 비슷한 견적서를 봤었어요. 그냥 단가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단가를 10분의 1로 잘못 계산하셨던 거예요. 영문과를 나오셨다는 분이 그걸 몰랐다뇨? 시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내셨어요. 영문과 나왔다고 맨날 떠들던 사람이 단어 하나를 못 본단 말이야? 이게 무슨 영문과야? 이 단가대로 1,000만 원짜리 일을 100만 원에 받으면 우리 가게 한 달은 적자야. 알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요즘 영어가 옛날에 배운 거랑 달라서. 그 사건이 결정타가 됐어요. 시아버지가 그날 밤에 직접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를 거셨어요. 단가가 잘못 적힌 거니 양해해달라고, 본래 단가로 다시 조정해달라고요. 거래처 쪽에서 한참 침묵하시다가 그러셨대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건도 그렇고 실수도 너무 많아지고 전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더는 못 맡기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국 그 거래처가 다른 인쇄소로 옮겨갔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작은 거래처 4곳이 더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거래 명세서 누락이 한 번씩 일어났거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시어머니가 하셨거든요.
평생 그것도 저한테 맡겨두셨던 분이 처음으로 본인이 해보신 거예요. 그런데 매출 부분에서 한 칸을 빼먹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부가세 신고가 누락돼서 가산세 통지서가 800만 원짜리로 날아왔어요. 그달에 4대 보험도 한 직원 거를 깜빡하셔서 추징금이 400만 원 더 붙었어요. 합치면 1200만 원이 한 번에 새 나간 거예요. 가산세 통지서가 도착한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님이 그 종이를 들고 식탁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변명을 하셨어요. 여보, 이건 제가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 하던 걸 한 번도 안 알려줬다고요. 지금 제가 작정하고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는 거라니까. 전 그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변명도 안 했어요. 다만 제가 작업한 서류들을 시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어요. 거래 명세서 양식이랑 부가세 신고 절차랑 거래처 관리 방법이 빼곡하게 적힌 문서요. 그걸 그동안 시어머니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손까지 저으면서 그랬어요. 나 그런 거 안 봐도 다 해. 시아버지가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한참을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짓말로 다 적어둔 거라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를 돌아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당신 지금까지 이 일을 한 애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적 있어? 이 가게 누가 살린 건지 난 알겠네. 나도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당신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러고는 시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속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시작은 아직이에요. 거래처 사건이 있고 한 달쯤 뒤였어요. 평일 오전이었는데 인쇄소 앞에 처음 보는 여자 3명이 나타났어요. 옛날에 가게에 찾아오던 그분들이랑 같은 분위기였어요. 화려한 차림에 손가락에 반지가 잔뜩 끼어있는 그런 분들요. 가게 안쪽에 시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는 마침 안쪽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날 점심때쯤 시아버지 약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인쇄소 앞에 거의 다 왔을 때 세 여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들렸어요. 혜자 언니 어딨어? 약속한 이자 언제 줄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받았다는데 우리만 못 받았어. 6개월째 못 받고 있다고. 전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가게 안에서 시어머니가 후다닥 뛰어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쉿, 조용히 좀 해. 안 그래도 줄 거야. 줄 거니까 좀 진정해. 그런데 3명 중 한 명이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동안 대학 동창이라고까지 하면서 장단 맞춰줬잖아.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건데? 이자 떼먹으려고 우리 입까지 막아? 동창은 무슨 동창이야, 사기지. 우리 인쇄소 옆 가게 사장님이 가게 문 앞에 나와 그 광경을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그 3명을 결국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셨어요. 한 30분 정도 골목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30분 동안 가게 앞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 쪽을 흘끔거리시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다른 채권자가 인쇄소로 들이닥쳤어요. 이번엔 남자분이었어요. 굵직한 목소리로 가게 안에서 외쳤어요. 박혜자씨 나와요. 6개월째 한 푼도 못 받았어. 나요. 더는 못 기다려. 시어머니가 가게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보였어요. 그날 그 남자분이 외치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동창회가 사실은 사채놀이였다는 게 다 퍼졌어요. 한 사흘 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25년 동안 영문과 출신 사모님으로 으스대고 다니던 분이 사실은 동네 구석에서 푼돈 굴리던 분이었다는 게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아버지가 가족명의 통장을 다 정리해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며느리 모르게 시아버지 통장에서 슬쩍 빼간 돈, 손주들 보험을 깨서 받은 환급금, 본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까지 다 합치니 1억이 훌쩍 넘었어요. 그 돈이 다 사채자금으로 들어가서 일부는 회수하고 일부는 떼이고
결국 본인이 갚을 수도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 통장들을 다 들고 안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시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셨는진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안방에서 한참 동안 시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엌으로 불렀어요.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안에는 자필로 쓰신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 명의 상가한 채를 며느리한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러셨죠. 이건 너한테 진 빚이야. 곧 도장 찍어서 정식으로 처리할 거다. 네 몫이니까 받아라. 평소 같으면 그런 큰 결정을 이렇게 서둘러 내리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며칠을 곱씹어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신중히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날은 시간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서류부터 제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어렴풋이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본인 모르게 또 무슨 일을 더 벌여놨을지, 그게 언제 어디서 한 번에 터질지 모른다는 걸요. 본인이 멀쩡할 때 며느리한테 줄 건 빨리 줘야겠다는 절박함이 그 손끝에서 다 느껴졌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으면서 또 울었어요.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차분하게 계산이 끝나고 있었어요.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었거든요. 마침 한 달 뒤가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던 대학 동창을 다 부르겠다고 미리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신 날이었죠. 저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새겨두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님, 그 자리에서 만나요. 25년치를.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돌려드릴게요. 얼마 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가게가 그렇게 무너지고 사채빚이 그렇게 들통난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본인 생신상을 거하게 차리겠다고 끝까지 우기셨어요. 내 인생에서 단 하루 내가 주인공인 날이야. 이것마저 못하게 하면 난 가만 안 있어. 결국 시어머니가 한정식집을 직접 예약하고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대학 동창회 멤버들까지 30명 가까이를 다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영문과 나온 사모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들통난 일들을 그 한 번의 잔치로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저는 그 일주일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서 봉투 2개를 만들었죠. 첫 번째 봉투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가족 명의로 빼돌린 돈 내역, 사채 거래 내역, 애들 보험 환급금 영수증, 가산세 통지서, 떨어져 나간 거래처 명단을 다 정리해 넣었어요. 생신 당일 오전이었어요. 한정식집은 제법 큰 곳이었어요. 방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둥근 상이 5개나 놓여 있었어요. 30명이 다 모인 자리였죠. 저는 평소에 잘 입던 무릎까지 오는 검은 원피스에 단정한 카디건만 걸쳤어요. 손에는 봉투 2개와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람들이 한번 저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가 그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절 보고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 준비됐다. 그런 끄덕임이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그 일주일 동안 저랑 함께 이 자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다 의논하셨거든요. 그날 시아버지는 저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평소처럼 그 입버릇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본인을 한 번 더 띄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인사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 생일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살면서 좋은 사람들 옆에 두고 사는 게 복이라는데 제가 그런 복은 타고난 사람인가 봐요. 여기가 우리 며느리인데 얘가 좀 특이해요. 고등학교만 나와서 일찍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시키는 일은 제법 따라하면서 살았어요. 좌중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게 저에 대한 자랑인지 흉인지 헷갈려서 웃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화도 안 났어요. 25년 동안 그 말을 듣고 살았는데 1년을 이를 갈고 준비한 그날엔 그 말이 오히려 고맙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그 입버릇을 못 버리신 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저는 한번 좌중을 둘러봤어요. 친척어른, 동네 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하시던 그 대학 동창 5분이요. 5분 다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이 누구신지 저는 다 알았어요. 인쇄소에 찾아와서 이자 내놓으라고 소리치던 채권자였거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기 전에 며느리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든 채 천천히 대학 동창 5분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5분이 다 저를 안 쳐다보고 음식만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 테이블 앞에 서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이 5분 어머님 대학 동창이시라네요. 어머님이 평생 자랑하시던 그 동창분들요. 사실은 어머님께 돈 빌려주시고 이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좌중이 술렁였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게 들렸어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죠. 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저는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 좌중을 향해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그 돈 다 못 받으실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우리 어머님 본인 명의로 갚으셔야 할 빚이 1억이 훨씬 넘어요. 그동안 가족 명의로 빼돌린 돈도 회수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똑똑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그 돈 갚을 능력 없으세요. 5분이 그 자리에서 일제히 시어머니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를 치고 또 다른 한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 그 돈 우리 큰애 등록금에서 뺏어 빌려준 거야! 하더라고요. 좌중이 그 순간 한 번 더 술렁였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 한 번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든 채로 시어머니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제 발걸음에 맞춰 한 걸음씩 뒷걸음질을 치셨어요. 결국 의자에 부딪혀서 더 못 물러서고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어요. 어머님, 오늘 같은 좋은 날 왜 진짜 대학 친구분들은 안 부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파랗게 질리셨어요. 친척 어른들이 무슨 소리야 그게 하고 서로 수근거리셨어요. 저는 미소를 거두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영어 단어 하나 제대로 못 읽으시는 거 다 봤어요. 그게 어떻게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것도 무슨 명문대요? 억울하시면 지금 여기서 영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저랑 똑같은 고졸이시던데 명문대 영문과는 무슨... 전 그러면서 종이 2장을 좌중 가운데 둥근 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펼쳐놨어요. 한 장은 시어머니가 평생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위조업자한테 큰돈 주고 산 가짜 대학 졸업장이었고 다른 한 장은 시어머니의 진짜 고등학교 졸업장이었어요. 친척 어른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2장을 번갈아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리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이걸 어떻게 다... 야,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저는 미소를 한 번 더 지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치부 들추는 거 그게 며느리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부끄러우실까봐, 우리 애들한테 무시받으실까 봐서요. 그래서 입 다물고 살았어요. 저는 들고 있던 첫 번째 봉투를 시어머니 앞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놨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셨어요. 안에는 시어머니가 그동안 가족 명의로 빼돌린 돈 내역, 사채 거래 내역, 애들 보험 깬 환급금 영수증, 가산세 통지서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좌중에서 친척 어른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 봉투 내용을 같이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세상에 라는 한마디를 내뱉으시고
자리에 다시 앉으셨어요. 저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서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봤어요. 근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없으셨죠. 우리 애들한테 머리 나쁜 씨라고 하면서요. 저희 애들 보면서 머리 나쁘다 소리만 하고 가셨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 어떻게 한 번도 미안하단 말을 안 했을까요? 사람이면.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이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러고는 제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붙잡으셨어요. 평생 우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냐며 당당히 외치던 그 손이 제 치맛자락을 그렇게 떨면서 붙잡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흐느끼면서 그러셨어요. 예, 제발 여기서 그만해. 다들 보잖아. 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좌중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친척 어른들도 동네 분들도 동창 5분도 다 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영문과 사모님으로 동네에서 으스대던 분이 며느리 치맛자락을 붙잡고 무릎을 꿇으신 채로 살려달라고 울고 계셨어요. 전 한번 피식 웃었어요. 뭘 그만해요, 어머님. 부끄럽긴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부끄럽지. 다들 보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물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어머님, 뭐가 부끄러우신 건진 아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하시고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저는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는 더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씩 짚어드렸어요. 우리 서영이 머리 후려치셨던 거? 아니면 우리 도연이가 시험만 보면 배 아프다고 울었던 거요? 그것도 아니면 25년 동안 저한테 지겹도록 우리 아니었으면 그 말 했던 거? 아님 영문과 출신이라고 거짓말한 거? 가족들 속이고 사채놀이한 거? 어머님이 한 짓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뭐예요? 어머님이 진짜 부끄러워하시는 게 뭔지 저도 좀 듣고 가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한 번 더 지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은요, 부끄러워하시는 건 잘못한 일이 아니라 들킨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당하시는 게 부끄러우신 거지 그동안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하신 짓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를 너무 오래 봤나 봐요. 제가 이젠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시어머니 옆 테이블에 놓아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벌벌 떨면서 그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가장 위에 있던 건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무슨 사무실 계약서가 왜 네 이름으로 돼 있어? 너 어디 사무실 얻었어? 저는 답을 안 하고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밑에 있던 종이를 꺼내보셨어요. 25년치 가족노동 합의금 산정표였어요. 한 해 한 해 제가 인쇄소에서 한 일과 집안에서 한 일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해 준 거였어요. 맨 아래에 적힌 합계 금액을 보시고는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무슨, 이걸 누구한테 받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이걸 다 받아가겠다는 거야? 전 그 말에도 한참을 답을 안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 장을 꺼내보셨어요. 가장 밑에 깔려있던 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어요. 그 자격증을 보시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완전히 멈추셨어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보시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절 올려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야? 이거 너 맞아? 이게 진짜 네가 딴 거야? 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격증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고 한참을 만지작거리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으셨어요. 그럼 네가 새벽마다 식탁에서 책 펴놓고 있었던 게 이거였어?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 책이었어요. 새벽 4시마다 식탁에서 펴놨던 그 책요. 그러고는 25년 만에 시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했던 그 지긋지긋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어머님이 한 말 돌려드릴게요. 어머님은 저 아니었으면 어디서 뭐하고 계셨을지 몰라요.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미소를 한 번 더 지으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참, 그리고 어머님 걱정 마세요. 25년치 노동비요? 그건 어머님한테까지는 안 바랄게요. 이미 아버님께서 다 챙겨주셨거든요. 건물 한 채로요. 며칠 전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아버지 쪽을 획 돌아보더니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여보, 미쳤어? 그게 어떤 건물인데? 우리가 평생 모은 걸 천연한테... 진짜 미쳤어? 시아버지가 그 외침에도 한 번도 시어머니를 안 쳐다봤어요. 그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한 번 가만히 내려다보시고는 저한테 와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으셨어요. 애미야, 잘했다. 애썼어. 저는 시아버지 손을 한번 잡았다가 놓아드렸어요. 그러고는 한정식집 방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우리 애들도 한쪽 구석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둘이 저한테로 와서 양쪽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셋이 걸어나가는데 첫째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번 멈춰섰어요. 들고 있던 작은 종이 가방 안에서 두꺼운 영어 회화책 한 권을 꺼냈어요. 저는 그 책을 들고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시어머니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놨죠. 어머님, 이제라도 공부하세요. 그리고요, 거짓말 하시려면 이 정도는 좀 준비하세요. 시어머니가 그 책을 보시고는 손가락을 떨면서 다시 흐느끼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애들 손을 다시 잡고 한정식 집을 걸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셋의 뒷모습을 보고 계신 게 등 뒤로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계신 것도요. 그날 한정식 집에서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울고 계신 모습을 그 자리에 있던 30명이 다 봤어요. 다음 날부터 동네에 그 얘기가 퍼졌어요. 한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25년간 영문과 사모님으로 으스대던 그분이 사실은 어떤 분이셨는지를요. 그 잔치 이후로 우리 가족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바로 인쇄소를 정리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게 정리한 돈이랑 본인 명의 상가 한 채를 정식으로 저한테 양도해 주셨어요. 그게 노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시면서요. 친척 어른들 중에 누구 하나 그 결정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그 잔치상 광경을 봤거든요. 시어머니는 학력 위조와 사채놀이건이 알려지면서 평생의 자존심을 다 잃으셨어요. 그 대학 동창이라고 불렀던 5분은 결국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자기들끼리 변호사 비용을 모아서요. 그분들도 다 피해자였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본인 재산에서 일부 빼서 그분들 피해 보상을 좀 해주셨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해주신 일이었어요. 남편은요, 한 달쯤 지나 우리 새 아파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가족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줘. 저는 그날 새 아파트 1층 현관에 서서 그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지난 시간이 다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머리 나쁘다고 할 때마다 눈을 돌리던 그 옆 얼굴.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얼굴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그걸 내밀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한 번도 막아주지 않았잖아. 그게 가장 큰 잘못이야. 당신이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게 난 더 아파.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어요. 새 아파트는 작았어요. 방 2칸짜리 아파트였어요. 애들이 방 하나를 같이 쓰고 제가 방 하나를 썼어요. 처음엔 좁다고 투정 부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가 난 진짜 좋아. 진짜 우리 집 같아. 그 한마디에 전 또 울었어요. 25년 동안 우리 애들이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었거든요. 시댁 2층은 할머니 집이었지 우리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제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양도해 주신 상가의 1층이에요.
처음에는 정연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간판을 단 거예요. 그 간판을 처음 다는 날 저는 그 앞에서 30분을 그냥 서 있었어요. 평생 들었던 어떤 호칭보다도 그 세 글자가 가장 단단했어요. 시아버지는 요즘도 종종 제 사무소에 들르세요. 시어머니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가끔 사무소 앞 건너편에서 절 보고 간다고는 하더라고요. 우리 사무소 통유리 너머로 저를 한참 보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신다고요. 한 번도 사무소 안으로 들어오신 적은 없어요. 들어오실 용기가 없으셨겠죠? 저도 그쪽으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친정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수가, 그래도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분도 그분 나름의 한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거다. 사람이 그렇게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니? 그게 더 불쌍한 거야. 미워하지 말되 가까이도 하지 마라. 친정엄마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어떤 조언보다 더 큰 어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살고 있어요. 미워하진 않아요. 다만 가까이도 안 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25년을 참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후회되진 않아요.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1년의 작전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고 5년 만에 제가 다 받아들였다면 애들이 어렸으니까 갈 곳도 없었을 거고 시아버지의 마음도 못 얻었을 거고 자격증을 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25년을 똑똑하게 기다린 거예요. 절대 참고만 계시진 마세요. 그렇다고 무작정 들이받지도 마시고요. 똑똑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돌려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여러분의 그날을 위해 더 똑똑하게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